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했죠.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원을 정해놓고 진행된 정부의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된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대로 의료 대란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하죠. 잠시 후 경상북도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꼭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선거는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판세만큼이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해묵은 우리 지역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필요성이 대두된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자, 경북 북부권의 지방법원 신설과 관련된 얘기 오늘 준비하셨는데요. 자, 이게 정말 10년 훌쩍 지나간 얘기인데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네요. 네, 가칭 안동지방법원 혹은 경북지방법원 이렇게 신설과 관련된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게 이제 2013년 경북도 의회 임시회에서였거든요. 예. 네, 당시에 이제 김명호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북부권 시군 주민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사법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경북도청이 이제 이전할 예정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또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뒤에 지금의 창원지방법원인 마산지방법원의 신설 사례 등을 들면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안동지법 승격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2013년 10월에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경북도청 이전 지역에 관한 관할지법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도청 이전 한 1년 8개월 정도가 지났던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의회는 도의원 37명이 동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 약 10년 전, 11년 전에 이제 처음 논의가 됐고 국정감사라든지 도의원들의 촉구안 채택 같은 자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진전이 안 되네요. 이후에도 움직임은 적지 않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아하. 그 2018년 제20대 국회 당시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안동지법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국회 법사위 심사를 제외돼서 사실상 무산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북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안동지법 승격 신설 논의는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그 안동 예천이 이제 지역구인 김영동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예.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출마 공약으로도 안동지법 신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1호 공약으로 경북 북부 지원 신설을 공약을 하기도 했고요. 김 후보와 함께 이제 국민의힘 안동 예천 지역구 공천에 도전을 했었던 기타 여러 예비 후보들도 안동지법 신설을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안동지법 신설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의 정치권에서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죠. 김영동 이번에 이제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이미 1호 공약이었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역시 1호 공약. 그렇죠. 예. 자, 이제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공약을 하게 되는데 확실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예, 이걸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토론회 이런 과정에서 자, 그러면 지난 4년을 좀 돌아보죠. 이제 초선이었는데 4년 임기 동안에 이 안동지법 신설을 위해서 자신의 공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 4년 동안 공약을 한 뒤에 아직 안동지법의 승격 혹은 신설 이런 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그 김영동 후보가 지난해 이제 9월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안동지법 승격 신설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해 이제 9월에 있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지법 승격 신설 필요성을 이제 김영동 후보 당시는 국회의원이죠. 그 설파를 했었고 예. 또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균용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작년 연말쯤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대법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김영동 의원이 안동지방법원의 승격이나 신설을 촉구를 했고 청문 과정에서도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는 이제 대법원장인데 청문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또 재차 작년 연말에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건데 글쎄요 이게 후보자 신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네요. 예. 하지만 끈질기게 이렇게 설득은 하고 있다.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다.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지법의 과포화 상태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지법에서 워낙 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또 경북 이렇게 전체를 다 관할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 과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심한 겁니까?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유일한 지방법원이잖아요. 대구지법이. 예.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이거는 경북이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관할 인구 수는 약 520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또 두 번째로 많고 두 번째로 많아요? 예. 사건 접수라던가 처리 건수의 기준으로 하면 전국 6번째 지방법원 중에서 전국 6번째고요. 강화한 면적에 또 관할해야 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업무 가중화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반면에 이제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수준인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부울경은 각각 지방법원이 한 곳씩 총 3곳이 있거든요. 아, 3곳이 있습니까? 부울경은? 네. 이렇게 했을 때 뭐 관할 인구 기준으로 800만 나누면 뭐 3을 해봤을 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지법 한 개당 한 260만에서 270만 정도 관할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고 네. 대구지방법원이 그리고 인구수는 2번째, 전국에서 2번째고 네. 사건 처리 건수는 6번째다. 6번째. 예, 예. 아유,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500만 명 넘게 이제 관할하고 있는데 가까운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울산 또 어디 있습니까? 창원. 예, 그렇죠. 네, 창원에 있겠죠. 창원지법, 예. 예,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있으니까 3곳에서 800만 명을 관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구지방법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관할 인구수는. 예. 그렇죠. 절반이군요. 이제 관할 인구수는 260~70만이니까. 네.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포화 상태군요.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법원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안동 지원이 있고 상주 지원이 있고 의성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2심 재판 받으러 또 대구로 다 이제 가야 되니까 또 행정 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지법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른 데 그렇죠. 지원에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매번 이제 이거 1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주민들 불편이 무엇보다 크네요. 그 경북도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대구지방법원이 있는 수성구 법오동까지 거리가 약 115km 정도거든요. 도청에서 네. 범어도까지. 예, 도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무리 속력을 많이 내더라도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뭐 그렇죠. 차량 정체라든가 대구 이제 시내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면 차량 정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최소가 1시간 30분 정도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는 이제 도청 신도시에서 기준을 한 거고 상대적으로 더 북쪽에 있는 영주라든가 봉화라면 이동 시간이 뭐 2시간 이상 걸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또 자가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한다면 뭐 당연히 그 시간은 2배 혹은 뭐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뭐 이런 이유로 도청 이전 전부터 이제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을 해야 된다. 도청 이전과 시기를 비슷하게 해서 지법을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6년에 경북도청 이전 이후에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공공 서비스 가운데 네네. 도의회 왔죠. 도청, 행정기관의 도청 왔죠. 그러니까 입법, 행정은 다 왔는데 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지법만 여전히 단일체계란 말이죠. 대구에 그대로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도청 이전 시기와 맞물려서 2016년 3월과 맞물려서 안동지원의 승격 그러니까 안동지법을 신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많이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이제 도청이 이전했을 때 안동지원 승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지금 이제 북부권 일부 시군의 주민들이 겪는 기형적인 법무행정 구조도 타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같은 도청 신도시에 살더라도 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은 법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동지원이나 안동지방검찰청을 가게 되거든요. 예. 반면에 같은 신도시에 살더라도 예천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상주지원이나 상주지방검찰청, 상주시청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런 불편도 진즉에 안동지원이 도청 이전 시점에 승격을 해서 신설이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왜 안동 지법이 안 생기냐 했을 때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북부 지역에. 그렇죠. 그 점 때문에 지금 안 생기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대구지법이 전체 관할하는 면적이 많다고 관할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 대구 인구 510만 명 중에서 대구 인구 한 230만 명 정도를 제외했을 때는 그렇죠. 경북 인구인데 포항이나 구미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상대적으로 북부권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불편들이 비단 이제 경북 북부권뿐만 아니라 울진이라던가 영덕처럼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북부권 주민들도 동북부권 주민들도
똑같이 겪는 불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인구만 생각하고 사건 수만 생각한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워낙 멀고 그렇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북부 지역 이렇게 쭉 관할하는 안동 지법이 생긴다면 인구는 글쎄요 한 100만이 채 안 될 테니까. 네네. 또 인구 수만 생각하면 또 100만도 안 되는데 또 지법이 생긴다. 그것도 또 좀 생각해볼 문제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네네. 자, 어쨌든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북부권 주민들. 예, 하루빨리 좀 안동 지법이 신설된다면 좀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텐데. 자, 이번에 이제 김영동 우리 의원이 이제 이번에 재선 도전하면서 재차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4년 허송 세월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4년 내에 안동 지법 신설이 가능할까요? 1호 공약으로 지금 안동지방법원 성격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등원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 안동지법과 안동가정법원의 성격과 방안의 근거를 닮아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설례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1983년에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부산지법 마산지원이 마산지법으로 승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던가 대구지법의 가포화 상태 등을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 같은 문제는 지난 4년간 그리고 이제 안동지법 승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던 2018년 이후에 계속 같은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약이 빈 약속이 되지 않도록 또 만약 앞으로 이제 김영동 의원이 4년을 보장받게 된다면 본인이 1호 공약을 했던 만큼 제대로 된 노력이 또 필요해 보이고요. 예. 중앙정치권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처리 건수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불편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법 접근성 불편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동 지법 꼭 생겨야겠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관심을 갖고 현역 의원에게 우리 지역 의원에게 자꾸 요구하고 그렇죠. 예,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안동 지법 신설 문제 다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네, 6시 25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10시까지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은정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2월 20일이었죠.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근로자에게 1시간 늦게 출근 아니면은 1시간 일찍 조기 퇴근을 하지만 임금 삭감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개월에서 3개월간 도입할 경우에 그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업에다가 주는 돈이죠? 그 학부모에 네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네, 예, 기업에게. 기업에다가. 예.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한다든지 1시간 일찍 퇴근시키는 그런 경우에 임금 삭감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3개월간만 그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예. 3개월 석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아침 시간 정말 전쟁이 따로 없을 정도인데요. 한 명이라면 그나마 좀 수월한데 2명, 3명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10시까지 출근해도 된다. 이러면 정말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에 1시간은 정말 크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렇죠. 1시간보다 훨씬 큰데. 그렇죠. 예, 이런 사업 실시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워킹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기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적응할 때까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다가 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돌봄에서 교육으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챙길 것도 아침에 많고 또 직장맘 출근 시간에 맞추려고 아침 시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출근 준비, 등교 준비로 북새통일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금쪽 같은 아침 시간을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또 여유를 가지고 출근할 수 있어서 엄마도 아이도 아침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직장의 업무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저도 사실 지난주에 이 광고를 라디오 스팟 이 녹음을 제가 했거든요. 하면서 이거 참 좋은 정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1시간 만약에 늦게 출근을 하게 된다면 서로 좋습니다. 부모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만큼 이제 한 30분이라도 더 잘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 그 출근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이를 더 일찍 깨워서 학교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발동동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런데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일 텐데요. 정책 좋으면 뭐합니까? 중소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도루묵이 될 텐데. 자,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예, 관건은 정말 기업의 참여가 맞습니다. 해서 지난 2월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고 도내에 가족 친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자문도 받았고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전망은 밝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에 사업을 공고를 하고 또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미 신청하신 기업도 있고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라디오 홍보 언론 보도가 나간 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며칠 안 됐는데 이미 신청한 기업이 있습니까?
예. 한 몇 개 기업이나 혹시 됩니까? 4개 기업 정도 됩니다. 이미 예. 신청했고 또 네, 우리도 네.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주고 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과 상관없이 원래 모든 근로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네, 그렇죠. 이 정책이 없어도 그렇죠. 네. 예. 현재 그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2년 동안 정부에서 실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고 나서 2년 동안은 근로시간 네.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임금 삭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제도는. 그만큼. 그 부분, 예.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명확하게. 예. 그런데 이 영유아 시기에 2년의 정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두 사용하신 분들도 우리가 하는 경상북도의 이 사업을 통해서 초등 적응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고 예, 기업의 여건상 또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기업에서도 신청 절차를 저희가 보다 간소화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한 그런 근로자들 이번에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복해서. 그렇군요. 예. 자, 초등맘 10시 출근제입니다. 바로 이게. 이걸 도입한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기업 장려금을 근로시간 단축의 약정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근로자 1명당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개월 약정했을 때는 40만 원, 2개월 약정 시에는 70만 원, 그리고 3개월 실시할 때는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우리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경북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길군요. 길죠.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3개월까지만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 좀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1년, 2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이게 해당 국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이 또 앞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한 발 내디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 달 약정하면 그 중소기업에 한 달 약정하면 이제 40만 원을 지원하고 2달 약정하면 70만 원, 석 달 약정하면 100만 원의 장려금을 그 중소기업에 지급을 한다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임금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똑같이 받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삭감 전혀 없이. 그만큼 이제 근로자가 1시간 이제 단축 근무를 하게 되니까 회사로서는 손해를 약간 입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자, 또 다른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4개 분야 72개의 실행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봄 정책과 사업으로서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로서 영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까지 돌봐주는 돌봄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이동 지원이라든지 우리 아이 안심길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장착해서 완전 돌봄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서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 아이 돌봄 스포터즈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난감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포용성 있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실속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상북도에 이 참 저출생과의 전쟁 많네요, 그렇죠? 예, 이런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많은 정책들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정책인데 이제 하나 둘씩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은정 여성 아동 정책관님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뭐 노청에 있는 전 그렇죠. 직원들이 모두 다 바쁩니다. 또 우리 또 이철우 지사가 굉장히 또 여기 신경 많이 쓰시죠? 예, 맞습니다. 예. 합계 출산율 2.1명으로 가기 위해서 예. 합계 출산율 2.1명을 2.1명이 목표입니까? 네, 우리가 예를 기대하고 예. 그러니까 요새 0.6명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작년 연말에. 이거를 2명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중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좋은 경북을 만들려면 지방 정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기업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에 정착에 도움이 되고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근로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퇴근길에 중소기업 이 직장인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들은 거 좀 회사 내일 가셔가지고 초등맘 10시 출근제라는 게 있다. 경상북도에서 석 달에 걸쳐서 100만 원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 한번 좀 그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제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여기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정치적 세대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 외신에 보니까 아일랜드 차기 총리가 이제 곧 취임할 예정인데 37살이라고 합니다. 와, 37살에 총리?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물러나는 총리도 2017년에 38세로 총리에 올랐는데 요번에 그 기록을 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일랜드가 굉장히 젊은 총리 연이어서 나오는군요. 그런데 좀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는 현재 30대 정치 지도자가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의 젊은 지도자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치적 세대 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아일랜드의 37세 총리 탄생이라. 아일랜드의 총리면은 우리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거기 내각 책임제니까요. 예. 37세면 사실 우리 방송 듣는 50대, 60대 이상 방송 듣는 분들이 37세 인생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유럽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정치 지도자가 그동안 꽤 많았잖아요. 지금 당장 마크롱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대통령에 처음 당선될 당시에 39세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크롱이 프랑스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좀 주목을 해봤는데 이제 작년에 재선하고 나서 연금 개혁을 하는 걸 보면서 젊은 지도자가 좀 장점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예. 그런 모습을 좀 봤고. 당시에 엄청 두들겨 맞았죠? 연금 개혁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맞죠. 맞았죠. 이제 그건 이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뚝심 같은 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프랑스 총리가 바뀌었는데. 예. 이번에 총리가 34살이에요. 저 프랑스 대통령 39세에 당선이 됐고 17년에 네. 이 프랑스의 총리 올해 1월에 교체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 지난번에는 60대 그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는 팍 낮춰가지고 34세 총리가 발탁이 됐어요. 34세 총리. 참 대단하네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이제 먼 기억으로 가면은 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90년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이제 총리가 노동당을 이제 뭔가 좀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좀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추세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19년에 취임한 핀란드 총리도 34세였고, 이제 그 무렵쯤에 2017년에 취임한 오스트리아 총리는 무려 31살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들이 사실은 유럽을 젊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뭐 경험을 봐서는 유럽이 상당히 그동안 노쇠했고, 제가 경험이 노인들의 어떤 그런 천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제 좀 젊어지는 유럽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예. 사실 이쪽 유럽 쪽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우리 뭐 언론에 그렇게 좀 집중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몰랐네요. 이쪽에 뭐 31세, 34세 이런 총리가 취임하고 이런 건 몰랐는데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 많다. 혹시 이 뒤에 또 뭐 노쇠한 뭐 경륜이 많은 정치인이 뒤에서 물론 이렇게 있는데 조정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젊은 총리 내세워서? 그건 이제 뭐 확인이 안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이끄는 게 분명한데 이제 이런 그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그 이탈리아의 여 총리가 이제 아주 극우파가 됐는데 그분도 이제 40대에 이제 총리로서 이제 그 올라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이 좀 뭔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추동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유럽 상당히 많고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여기도 40대쯤 그렇죠. 아닐까요? 그분도 이제 처음에 총리 될 때는 30대였죠. 30대였습니까? 취임할 네네. 때는. 거기도 그렇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취임할 때 그때 40대였던. 예. 자, 이렇게 유럽의 젊은 정치 지도자가 많은데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정당 정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좀 놀란 거는 2002년도 일인데 독일에서 19세 김나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 이제 연방 의원이 됐어요. 독일에서요? 예,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죠. 만 19세에.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의원 연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기록으로는 아마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25세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마 우리나라 의정사에 아마 기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그 젊은 의원, 20대 의원이 이제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유럽에서는 사실 이런 10대 의원이 출연하는 게 지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직능 대표나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비례대표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청소년 정책은 사실은 청소년의 그 어떤 그 감성으로 가는 게 맞고 여성 정책은 여성이 주도하는 게 맞고
교육정책은 교원이 주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직능대표가 좀 확실하게 이제 수립되지 않으면서 모든 정책은 중장년층이 이제 모두 주도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유럽의 정당들은 많은 경우에 유소년 시절부터 이런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보장을 해요. 예. 그래서 각종 이제 어린 시절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 나이에 맞는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가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 시기별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이제 훈련을 쌓으니까 이런 그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직업적인 정치인의 수련을 받고 이런 그 정치인들이 30, 40대가 되면은 이미 전문 영역을 이제 확보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정치적 식견이 탁월한 그런 정치자 지도자로 출연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이번 아일랜드 총리의 경우에도 지금 37세 총리가 되지만은 이미 8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2020년부터는 고등교육부 지금 장관을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총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0세부터 벌써 이제 이런 그 내각을 맡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입증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주 젊은 나이부터 이제 정치 훈련을 시켜서 이제 키워내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젊은 정치인을. 예.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신의 어떤 영역, 뭐 직업이 쭉 있었고, 뭐 20년, 30년 전문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탁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예. 그렇죠. 자, 우리나라 그 예전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도 좀 젊은 정치 지도자가 좀 부상했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DJ YS 생각이 좀 나는데 최근에 좀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네네. 좀 생각나고 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정치인의 등장이었고요. 예. 우리 정치사에서는 아마 1970년대 초반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그런 그 기치를 내세우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씨 같은 이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좀 파란이 일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서슬퍼런 군부 독재 아래서 민주 투사가 돼가지고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기수가 됐고 이제 그들이 이제 국민 저항을 이끌어내면서 민주화를 이끄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 당시에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했지만은 사실은 국가를 이끄는 나이는 60대, 70대였어요. 그렇죠. 이제 YS가 92년 취임이죠. 92년 취임하고. 그렇죠. DJ가 92년 대선에서 이제 당선됐을 때. DJ가 그때는 97년. 이제 한 60대 중반이었어요. 그렇죠. 예. DJ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됐을 때는 70대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벌써 국민들에서는 그분들의 정치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벌써 이제 노인 세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국가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좀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한편.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이분 3기, 소위 말하는 3김이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 정계에 새로운 또 바람이 일었는데 그게 이제 밀레니엄 이제 전후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이른바 이제 386 세대들. 이때군요. 예, 2000년대 네. 들어서. 예. 네. 그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때 민주화 투쟁할 때 총학생회를 이끌었던 그런 이제 학생 출신 정치인들이 이제 대거 수혈되면서 그 정치권이 상당히 젊어졌었죠. 그 당시에는. 예, 예. 이제 그러다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들도 이제 중장년층이 돼가면서 우리의 그 정치권이 함께 늙어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주도하면서 영향력 있게 행사했던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재밌어요. 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이렇게 쭉 우리 정치사 얘기하는 게 이게 이 학생 운동, 이른바 뭐 요즘 뭐 운동권 출신들. 네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이렇게 비판도 좀 하는데. 네.
이 운동권 정치인들의 어떤 뭐 퇴장 이런 요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이건 뭐, 이제 예.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젊은 그 학생들과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은 결국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도 이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요. 있죠. 네,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도 좀 생각나고. 그렇고 원희룡 의원도 원희룡 그런- 장관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서 뭐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들의 이제 역량을 평가해서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렇죠. 강제적으로 퇴출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지금 그 세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을 펼쳐주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그런 그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예. 네. 자, 이제 곧 22대 총선입니다. 이제 17일 남았는데 우리 22대 총선 후보들 나이대는 어떤가요? 여전히 5, 60대 남성들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많죠. 예. 특히 이제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에 그게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총선 기간에 나오는 정치 기사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여전히 총선용 이벤트로 쓰고 버려지는 청년 정치인들. 또 여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대신에 5, 60대 남성들은 과대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치라는 게 50대, 60대에 성공한 남성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뭐 보상받는 그런 식의 그런 그 정치 문화가 굉장히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의 전문성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평생 자신을 위하거나 또 돈벌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전문성이 좀 획기적으로 발휘된다고 믿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내세워서 새 정치를 외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 백신 전문가 안철수 씨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어떤 그 새 정치는 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몹시 씁쓸한데, 이거 한계는 이제 우리의 정당 정치의 구조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2002년이었나요? 그 노무현 그 대선 후보 그 어떤 정치계 그 회오리 같은 바람 일으켰던 그 생각나고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안철수 의원의 그 바람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다 된 서울시장도 양보할 정도로 그 위를 생각했던 맞습니다. 그랬던 안철수 의원인데 지금은 그 새 정치가 어디 갔나. 예, 이런 말씀이셨고. 아유, 시간이 1분 남아서요. 예, 오늘 결론 말씀 내려주시죠. 사실은 그 뭔가 이게 한 세대가 또는 한 사회가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사회가 움직여가는 거는 세대 간의 어떤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그 세대가 아주 좀 막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가는데 사실 우리의 지금 세대 교체, 특히 정치권에서의 세대 교체는 너무 정체되거나 침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침체 속에서 최근에 불거지는 증오와 대립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좀 다루었지만은 우리의 정치 교육의 부재라든가 젊은 세대가 탈정치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소모되는 청년 세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 세대가 정치적 실권을 잃고 뭔가 대상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앞으로는 좀 청년 세대에게 이런 그 정치적 실권을 주는 그런 정치 개혁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5, 60대 과대 대표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과소 대표성 이걸 타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또 한 번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